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늘 다루던 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을, 지식을 얻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같은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달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이가 쭉 자라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그 나이에 맞는 그와 같은 행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해야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는 청소년의 행동을 해야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각 단계마다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그가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동 발달, 특별히 이 아동 발달이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까도 우리 교회학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교회학교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사람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완전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완전한 자라는 이 내용을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그 이유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독립된 건강한
개체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홀로 서서 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앞에 보는 그림처럼 각 나이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보시면 0세부터 20세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가 있고 그 이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0대까지의 이 과정에서 발달이 다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발달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와 같은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기, 출생에서부터 이 초등학교 시절까지 이 아동기와 또 청소년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 대학교 초반 시절까지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꾸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정상적으로 잘 발달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머지 이 성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그가 상처 있는 모습으로 살든지,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든지, 이와 같은 독립적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대까지의 이 중요한 발달 단계를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터 잡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기초를 닦죠.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은 동그란 터를 잡았습니다. 기초를 동그랗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나중의 모습이 어떨까요? 네모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를 잡을 때 동그랗고 또 이 정도 크기의 모습으로 건물의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은 쭉 지어 올라가면 동그란 모습으로 지어져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 보니까 조그맣고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작은 건물입니다. 이 기초를 잡을 때 이렇게 작은 터를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넓게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기초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이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건물을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다각형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건물은 좀 커다란 건물입니다. 크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다 지어 올라가면, 털을 다 잡았으니까 다 지어 올라가면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커다란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초를 보면 그 기초에서부터 세워지는 건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의 기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태내기부터, 태교에서부터 20세까지 정도의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이 태교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해주고 양육했는지, 길렀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터를 잡는, 건축물에 있어서
털을 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태내기에 있는 그 아이를 학대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아이를 내가 잘못 임신했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도.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영받고 축하받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막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겠죠.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가냐는 바로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집착이 뭐죠? 그냥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죠. 안 떨어지고 접착제.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게 접착제죠. 이와 같이 접착, 집착, 애착 다 착자가 붙어서 달라붙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애착, 사랑으로 인해서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3살, 4살 이때쯤 됐는데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안 놓고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귀찮아서 아이를 막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리 가! 아이고 왜 이래 귀찮게. 자,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는 애착에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끈덕지게 붙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묻는 부모가 있습니다. 너무 이르죠. 우리가 묘목을 심어 놓고 그 묘목이 잘 자라려면 이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언제까지 세워주죠? 뿌리가 완전히 박힐 때까지. 3년 이상은 이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잘 안 오게 되면 이게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착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엄마를 완전히 믿고 자기를 양육해주는 부모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막 밀착되고 접착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죠. 그걸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빨리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막 밀어낼수록 아이는 더 달라붙죠. 거꾸로 해야 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빨리 밀쳐내려고 떼어내는 방법을 아이를 야단쳐야 되는지 때려야 되는지 막 묻는데 반대로 더 안아주고 아이가 달려오면 더 안아주고 아이가 달라붙으면 더 끌어안아주고 아이가 엄마 목을 끌어안으면 더 뽀뽀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더 많이 해주시면 아이는 더 빨리 엄마를 신뢰하고 애착이 잘 형성되어서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독립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불안한 상태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특히 사춘기 때 그와 같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특히 그 4살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어머니들은 아이와 이 애착 관계를 굉장히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춘기 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그 어떤 허무함을 느낄 때 자살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내기.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언제부터 사람인가,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미 모태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 형질이 하나도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수정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한 독립된 생명체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잉태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의 미혼모가 되는 그 미혼모의 인생을 위해서 낙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가항력적인 임신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내기, 태교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교가. 태아는 바로 수정돼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사랑받아야 하고 그도 환영받아야 할 동일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아는요, 엄마의 정서에 대단히 영향을 받습니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습니다. 엄마가 슬프면 아이도 슬프고요. 엄마가 고민하면 아이도 고민하고, 엄마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아이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혼모가 너무 아이를 낳게 된 것이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짜증내고 그런 상태로 이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빨갛게 화가 나서 아이가 빨갛습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위로 착 올라가서 얼굴을 갓 태어난 아이인데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교회 한 형제 자매님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살이 좀 넘었는데 그 아이가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10달 동안 화난 그 아이에게 10년 동안 사랑과 정말 이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이 받아줌으로 이 아이가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굴이 환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빨간 얼굴에 있는 대로 화가 나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아이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내기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느끼고 있고 똑같이 아이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우리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이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유아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살, 우리나라 나이로 2살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 정도까지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이 신뢰감을 배우든지 아니면 불신감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살만해. 좋은 곳이야 라고 아이가 생각하든지 아유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는 아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이 일관되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대단히 모든 학자들이 유아 심리를 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제가 한 비디오를 봤는데요. 엄마가 막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된 6개월이나 됐을까요? 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 똑같은 엄마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싹 웃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막 얼굴이 환해져갖고 엄마하고 막 눈을 맞추면서 막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얼굴을 아이가 막 엄마를 보고 좋아서 막 웃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고 5초 10초도 아니에요. 5초만 딱 있으니까 아이가 그때부터요 눈을 아이도 깔고 그렇게 하고 불안해하고 막 칭얼칭얼대고 5초밖에 엄마의 그 굳은 얼굴을 5초밖에 안 봤는데 이 아이가 그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그 미소 띈 얼굴이 아니라 굳은 얼굴, 심각한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막 일부러 이렇게 막 뭘 떨어뜨리고 소리나게 하고 불안하니까 아이가. 그러다가 이 엄마가 다시 이제 아이를 보고 웃습니다. 근데 저희는 잠깐만 보면 아이가 바로 웃었는데 아이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는 거의 한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엄마가 막 얼러주고 까꿍까꿍 해주고 막 방글방글 웃어주고 그런데도 아이가 엄마의 그 굳은 얼굴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얼굴 때문에 아이가 받은 상처가 그렇게 오래 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아이를 정말로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아이 눈을 탁 맞추면서 아이에게 너무 잘한다고 막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지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정말 부모가 사랑과 일관되게 아이에게 눈을 맞춰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미소를 띠고 아이가 옹알이 할 때 다 받아주고 옹알이 할 때 반응해주는 것은 그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언어 교육은 최고입니다. 옹알이 때 그러니까 와와와 이렇게 할 때 똑같이 옹알옹알 해주고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죠. 엄마가. 그래도 알아듣는 척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요 야,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이야, 행복해 하면서 신뢰를 갖고 그 세상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뢰를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요. 2세부터 4세까지 약 36개월 정도 될 때까지가 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태어나서부터 0세부터 36개월 때까지를 네, 왕자와 공주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자기들의만의 세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정말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공주야. 이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 36개월까지 아이들을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고 결코 아이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아이들을 정말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36개월까지가 중요한데 그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걸음을 걷기 시작하죠. 걸음마를 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독립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만 그 두 발로 서지 않습니까? 사람은 독립하는 존재입니다. 부모한테 의존하거나 이렇게 막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 기대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두 발로 독립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것은 엄마의 손을 놓고 부모의 손을 놓고 뭔가 의지하던 것들을 놓고 자기 스스로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자율성, 내가 할래, 내 거야 내 거, 나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고집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이제 매를 들죠. 너 이 녀석 하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거나 또 아이를 매를 때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좀 두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율성,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게 됩니다. 이때쯤 대소변을 가리는데 이제 그때 엄마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배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이들의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유 냄새, 또 쌌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는 뭘 배웁니까? 수치심을 배웁니다. 수치심을.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조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이는 대단히 자기가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을 절대로 혐오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기어다니는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쌌어요. 그거 갖고 막 만지면서 놉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아이의 기저귀를 똥 싼 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똥도 잘 쌌네. 아우, 이 냄새 좋아.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넌 똥도 잘 싸니? 엄마를 닮았니? 아빠 닮았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느낍니까? 이야, 역시 나는 창조를 잘하는구나. 네, 여기도 창조가 와 있는데. 예, 나는 역시 하나님 닮아서 나는 창조를 잘해. 그런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율성을 느끼는지, 이야, 이 세상 살만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극과 극을 극과 극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수치심, 부모가 아이고 너 또 쌌어, 아유 냄새, 아이고 똥을 이렇게 싸면 어떡해, 정말 푸시기도 쌌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싸는 거잖아요. 어차피 싸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수치감을 계속 갖고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나는 못된 짓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어차피 똥치는 거 똑같은데. 예. 어차피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예. 아이고 정말 잘 쌌다. 두들겨주면서 정말 너는 이렇게 건강하고 야 아빠 닮아서 정말 잘 산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행복한 거라는 거죠. 아 나는 역시 환영받는구나. 잘 태어났다 생각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목말라요. 그러면 너 이제 우유하고 물 있으면 자 우유 마셔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죠. 그럼 아이가 물 마실래 그러면 그래 물 마셔라. 또 우유 마실래 그러면 우유 마셔라 하고 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아이에게 줘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유를 먹이고 싶어도 아이가 물 먹고 싶다면 그걸 허락해 주는 거죠. 꼭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또 그러다 보면은 우유도 한번 먹어볼래? 네, 우유 마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이 36개월 때까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에서부터 이제 떠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때 아까 제가 애착을 말씀드렸죠? 애착은 뭡니까? 접착. 엄마의 치마끄댕이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딱 달라붙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안아주고 끌어놔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어루만져주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이뻐 엄마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막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아이가 사랑을 느낀 다음에 이제 독립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갑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요 36개월쯤 되면 아이가 이제 바깥에 친구들이랑 어울립니다. 어린이집에 또 가게 되고 뭐 유치원도 가게 되는데 가서 친구들이랑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처럼 되어봤지 않잖아요. 이제 막 빼앗기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한테로 오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을 느꼈고 무한정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대상에게로 막 와고 팍 안깁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또 안아주고 또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 아이를 지지해주죠. 그럼 그 아이는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 방금 친구하고 싸우고 돌아왔어도 엄마가 있음으로써 그 아이는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바깥에 또 나갑니다. 엄마 또 내가 나가서 놀다 올게 하고 아이는 나갔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탱크라고 말하는데 쉬운 말로 주유소 이론이라고 합니다. 주유소. 예. 차가 언제만 주유소를 가죠? 기름 떨어졌을 때. 기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다 찼으면 가야죠. 지 갈 길 가야죠.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주유소로 갑니다. 그것처럼 부모는 엄마는 그와 같은 주유소처럼 자기가 막 정서적으로 막 힘들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막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엄마에게 와서 정서적으로 쫙 또 이제 주유를 받는 겁니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 채워지면 빠이빠이 하고 또 나갑니다. 저것이 벌써 저렇게 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아니죠. 엄마하고의 정서 관계가 애착 관계가 잘 되는 아이일수록 이렇게 아이가 독립적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36개월 정도 됐는데도 아이가 엄마 치마폭에서 안 떨어진다. 그 아이는 더 많이 안아주셔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36개월 될 때까지 엄마가 별로 이게 스킨십도 많이 해주지 않고 아이가 절대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치마폭을 아직도 못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라고 막 두들겨 패야 될까요? 아니죠. 더 아이를 더 안아주시고 충분히 아이가 자기 정서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셔야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4살부터 7살까지 학교 들어가기 유치원 시절이죠. 4살부터 7살 때까지를 우리는 학령 전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주도성과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주도성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하고 윷놀이를 해보셨습니까? 재밌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5살짜리 애하고 윷놀이를 하면요, 아이가 규칙을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 규칙대로 처음에 해봐요. 근데 규칙대로 하면 자기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 한번 윷놀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한번 하고 또 엄마가 하려면 또 내가 할 거야 하고 잘 뺏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기고 싶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그래? 네가 법을 만들어 봐라 하고 주도성을 갖도록 주는 겁니다. 아이가 법을 바꾸면 그렇게 바꿔서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가 이겼어? 이기면 행복하니? 그럼 행복하다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것이죠. 다음에 엄마가 또 법을 만들어서 또 해보는 것이죠. 엄마 법대로 해보자. 또 네 법대로 해보자. 이렇게 아이하고 서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면은 아이가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구나. 나는 이기지만 결국은 재미가 없어지는구나 하게 되면서 아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가 그런 것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법을 막 바꾸고 윷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막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라고 아이가 말하는 순간 아이는 뭘 느낀다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넌 하는 짓이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순간 아하, 내가 하는 짓은 다 나쁜 짓이구나, 잘못된 짓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엄마 아빠가 싸우도록 만든 난 나쁜 아이야 라는 죄책감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들이 싸우는 거죠. 뭐 애 때문에 싸웁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가 나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 오늘 내가 말썽을 피워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오줌 싸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친구랑 싸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아이는 생각을 한다는, 자기가 잘못한 걸 막 떠올려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괜히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갖는 아이가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죄책감이 많은 아이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죄에서 뱅뱅뱅뱅뱅 맴도는 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부모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자녀들은 죄책감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니까요. 부부싸움을 하시려면 학교 운동장에 가서 두 분이서 하세요. 그래서 이 학령 전기는 또 대단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때는 만 36개월까지는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랐죠. 엄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령 전기에는 역전이 됩니다. 4세부터 7세까지는 그때는 아이는 아빠의 어깨에서 큰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빠가 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놀아주는 거죠. 아빠의 어깨에서 아이가 크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 그럴 때 아이들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꿈을 가지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 아빠는요, 이 시기에 4세부터 7세 사이에 이 아빠는 우상과 다름없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자기가 부탁하는 모든 건 다 해결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주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다 해주잖아요.
마치 아빠는 우상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자기가 놀아주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야, 나는 대단한 존재인가 봐 하면서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꿈을 가집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하는 시기가 바로 요 4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아이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꿈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령기, 이제 8살부터 이제 이게 13세까지 쭉 자라면서 아빠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꿈이 깨지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제 이 이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인들이죠. 성경의 위인들, 또 어떤 뭐 사회, 세상의 그런 위인,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자기 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에게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고, 자기랑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꿈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령기, 이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아빠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게 없어요. 뭐 그런 존재니까. 서로 남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춘기에 들어가도 자기가 어떤 꿈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4세부터 7세 사이에 아빠가 정말 잘 놀아주고 아빠의 목 위에서 무등을 타고 막 그 놀이동산에서 막 다니고, 이야, 나는 정말 아빠랑 이렇게 놀아주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꿈꾸는 그 아이들은요, 사춘기에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겠다는 그 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들의 매를 때리는 시기가 바로 4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학령 전기, 요때가 아이의 매를 내는 시기입니다. 근실하게 매를 내는 때입니다. 36개월이 딱 지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가, 그때까지 자기가 이제 왕노릇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될 수가 없죠? 이때 4세부터 7세 사이에 아이가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요만할 때 아이에게 우리가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만할 때 우리가 뭘로 때리죠? 회초리로 때리죠. 자그마한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 회초리로 2대, 3대만 맞아도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왕대접 받다가 그 회초리로 2대, 3대 맞는 것이 정말로 가슴 깊이 각인이 됩니다. 이건 아주 못된 짓이구나. 이거 하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죠. 그래서 7살 때까지 회초리로 아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실하게. 정말 쫓아다니면서 근실하게 아이를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꽉 잡아놨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떨까요? 엄마의 말 한마디로 조금 엄한 목소리 하나로 아이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또 혼나겠구나 하고 아이가 바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요때 4세부터 7세까지가 제일 이뻐요. 아이들 5살짜리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쁘니까 요만해 때릴 데가 있다고 하고 아이를 안 때리죠. 그 아이가 8살에서 학교를 들어가 보세요. 엄마 꼭대기가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말 매로 때려도 아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걸 잘 못 잡으면 중학교 가서는 이제 정말 야구방망이가 나와야 되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고등학생 된 아이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때리죠.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러면 기겁을 하게 되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근실하게 때릴 때는 바로 이 4세부터 7세 사이에 정말이에요. 볼펜 한 자리 갖고 아이를 얼마든지 매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근실하게 매를 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이유가 분명하고 사유가 분명해야겠죠. 엄마 화난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아빠 화난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쳐야겠죠.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시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아이가 배우게 됩니다. 이때를 학령기라고 하는데요. 이 학령기 때 뭘 배우냐면 근면성과 열등감을 배웁니다. 근면성은 뭡니까? 공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이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뭘로 하죠? 공부는요? 머리로 합니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지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엉덩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가 끈기 있게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고 엄마와 함께 아이가 문제도 풀어보고 재미있어야 아이가 집중할 수 있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엄마와 함께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주고 책도 읽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버티는 시간을 많이 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면요, 이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1, 2, 3학년하고 4, 5, 6학년은 교과서가 다릅니다. 1, 2, 3학년 때까지는 현상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이제 4학년부터는 형이사학적인 것, 형이사학적인 그와 같은 개념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는 아이가 3학년 때까지 아이가 엉덩이로 버티면서 막 했던 것들을 상상력으로 자기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바뀌는 단계죠. 그래서 공부를 아이가 잘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결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아이를 차분히 잘 데리고 앉아서 같이 책도 읽고 또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또 숙제도 같이 해보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엉덩이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4학년 돼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도 안 하고 너 혼자 해! 하고 막 그냥 또 학습지 한다고 막 계속 애를 갖다가 짓누르면요, 4학년 되면 아이가 꾀를 부립니다. 학습지를 하는데 답을 보고 풀고, 또 학습지가 여러 장 있으면 중간에 쭉 찢어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제가 학습지 교사했거든요. 잘 알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때 아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과목,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어떤 한 과목에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기가 나도 잘하는구나 하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면, 한 과목이라도 잘하는 과목이 없으면 아이는 뭘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게 초등학교 시절의 그 열등감은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들 30분까지입니까? 그 50세가 되어서 이제 초등학교 그 동창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등학교 동창회를 해서 만나면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때 코 질질 흘리고 했던 친구들이 그때 가면 좀 어른스러워질 것 같죠? 그 모습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열등감은요,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그러면 열등감을 없애줄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요. 근데 전 과목에서 1등 해라 이건 아닙니다. 아이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한 과목에서라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에서 공부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대학 가기 위한 거죠. 그때 아이가 정말로 공부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다방면에 여러 가지 책들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하루에 5권씩, 10권씩 책을 읽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그때 아이가 막 그냥 학원에 가서 해갖고 1등이다, 90점, 이게 소용없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자기 실력이 나오고, 그래야 그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 대입할 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성적이 좋으려면 초등학교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성공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년기 20세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라고 합니다. 자아정체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네, 내가 누구인가가 이때 아이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합니까? 네? 내가 누구인가를 왜 아이들이 고민하고 왜 그것이 그것을 자아정체감을 정립하는 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독립되니까요. 우리 독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독립만세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른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몸이 다 컸잖아요. 어른하고 똑같잖아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고, 예, 이제 막 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처럼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이 아이로 하여금 사춘기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를 어른 대접해 주세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지나게 되면 아이는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으로서 취급을 받아야 돼요. 특히 여자아이들은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자존감이 낮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깻잎머리를 하는 나이죠.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쫙 붙여서 깻잎머리를 할 때 그 아이는 가장 자존감이 낮다. 예, 좋다는 게 아니고 낮다. 예, 자존감이 가장 낮고 가장 아이가 자기 얼굴을 조그맣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요, 예, 잘 성장하게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요, 바람머리로 바뀝니다. 왜 바람머리로 바뀌죠? 자랑할 게 많거든요. 떳떳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쳤다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람머리로 바뀌면서 이제 머리를 휘날리면서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면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남자아이들은요,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최악의 시기입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하고 엄마 손을 딱 잡는 아이. 그럼 엄마가 무서워서 이제, 아휴, 저렇게 다 컸네. 여보,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할 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3 되면 남자애들도 철들어요.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에휴, 내가 철들어야지. 내가 지금 이러고 할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주 힘들게 해요, 부모를. 뭐, 우리 학동교회나 이 서남 지역은 안 그러시죠? 근데 서울 지역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러냐? 독립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고등학생이 되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도 너희들에게 상담을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집안 문제들도 너희하고 함께 상의하겠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어른 되는구나 생각하더니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아이들 말씀 거의 안 부렸습니다.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아이 이제 큰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 차로 데리고 가고 제가 빌었어요. 아빠가 너 여태까지 이렇게 16살, 17살 될 때까지 너를 잘 키웠는데 아빠가 실수가 많고 아빠도 사람인지라 잘못한 게 참 많았다.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너한테는 참 아빠가 고약한 아빠일 수도 있었겠다 하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옷깃을 여미면서 아이한테.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아빠가 그 말을 해주니까. 안 그래도 서운한 게 있었었는데 아빠가 미리 얘기해 주니까 아이가 펑펑 울면서 아빠 용서해 줄게. 네, 그 이후로 제가 용서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큰 애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작은 애하고도 해야겠죠. 작은 아이에게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아이를 데리고 차로 데리고 가서 차에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남자애잖아. 큰애는 여자애니까 아빠 용서해줄게 이렇게 끝났는데 둘째는 남자예요. 이 녀석은 근데요? 근데요? 그러는 거여서 아니 근데가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면 네가 좀 아빠를 용서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남자끼리 뭐 그런 거 그래요? 네. 그리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한테도 용서받은 아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그 전까지는 아빠가 무섭고 때로는 괴팍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고약한 아빠였었는데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용서해주고 나니까 아빠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서 아빠 힘들죠? 작은 녀석이 고등학교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힘드시죠? 그러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컸나? 예. 아이는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성장하게 됩니다.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다 큰 녀석이 너 그렇게 행동해서 어떡해? 라고 아이에게 이제 몸이 다 컸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럼 지금 그 아이는 뭡니까? 한 번은 성인으로 대접해주고 한 번은 어린아이로 취급해주니까 자기가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역할이 혼미스럽죠. 정체감을 못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른 노릇해야 돼? 아니면 아이 노릇해야 돼? 하고 아이가 헷갈리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특히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존경할 만한 형, 언니, 누나, 오빠를 연결해 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중학생들한테는요,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 보통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연결해 주면 더 좋은데, 고등학생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이제 뭐 다 대학을 해결하는 아이들한테 연결해 주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 멘토로 연결해 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그런 그 정도 나이에 청년들하고 멘토로 연결해 주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30대하고 연결해 주면 큰일 납니다. 고리타분해서 이게 안 맞죠. 코드가 안 맞죠. 그 멘토가 아니라 그거는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되니까 어렵습니다. 반드시 자기하고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멘토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모들과 교회 학교가 가정과 이렇게 연계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그냥 마냥 아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독립된 개체, 성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의 그 아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